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정치하기 좀 나아가는 거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리는데요. 총장님이 저 국민의당 의원님들하고 되게 호흡이 잘 맞으세요. 국민의힘당. 근데 우리 총장님은 정무 감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저분들하고 호흡이 맞고 의견이 같거나 하면은 별로 저는 좋은 길이 아니다. 한번 참고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국민의힘 입당도 검토 중이신 걸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국민 여러분들의 또 뭐 기대 내지는 또 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1시에 118일간의 자맹을 마치고 정치 참여를 선언합니다. 윤 전 총장의 대안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도 어제 사의를 밝히면서 야권의 대선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동안 전원 정치를 끝내고 오늘 드디어 직접 초안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연설문을 들고 연설을 하고 이제 현실 정치 속으로 뛰어드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기고 어떤 뭔가 좀 핵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그동안의 윤 전 총장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검찰총장,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반하는 반대 정당 혹은 반대 정치 세력의 대통령 후보 또는 약간 그런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이 소위 권력기관의 장이 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가 가장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정당화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지금 어긋나는 정권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중에 첫 번째가 공정과 상식이죠. 그동안에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법률가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요즘에 용산공원 산책하고 할 때에 나타났다 그러죠. 천안함 모자 쓰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행보죠. 여러 차례 우당 이회영 선생의 기념관도 찾았었고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수호를 지킨 사람들에 대한 예우나 그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현 정권이 그렇군요. 부정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아마 한 세 가지 정도가 가장 강한 메시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까지는 교수님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되는데 사실은 엑스파일 문제 기자들 일문일답을 한 40분 정도 넘게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가 이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큰 관심을 알기도 하지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엑스파일에 훨씬 더 기자들이 아마 질문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아마 임할 거다. 스스로가 검사였고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법리적 측면에 대해서는 아마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오늘 시점이 출마 선언하고 하는 시점이 바로 엑스파일에 대한 가장 이 강력한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일단은 정치적 출마 선언을 앞두고 강화문에 캠프 사무실을 꾸리고 SNS 계정도 개설할 예정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이제 언론인 출신의 대변인도 선임이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과거와는 달리 이제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소통에 나설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정치 경험이 없는 대권 주자가 정치 선언을 하기 전에 대변인을 4명을 이렇게
인선한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 2명, 예. 그다음에 이제 부대변인 2명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주요 메이저 언론사 네. 기자 출신이 3명이나 이제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었죠. 그 정도로 이제 이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그동안에 이제 자맹 정치라든지 뭐 전원 정치를 해왔고, 그리고 아직 정치인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릅니다. 그렇기 전혀 때문에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과의 소통, 말에 정책이나 정치 철학이나 이런 부분 어느 정도로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느냐, 알리느냐, 말하자면 소통의 그 성과, 성적,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윤석열을 계속 승승장구하느냐, 아니면 어려움을 겪느냐가 예.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이후의 모든 부분에도 소통에 가장 역점을 둘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검찰총장을 할 때 그런 톤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은 예. 사실 반감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스타일로 얘기하고 또 엑스파일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실은 툭툭 한마디씩 던지면 되는 거지만 예. 지금은 엑스파일의 이름으로 너무 국민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길지는 않더라도 속 시원하게. 예. 지금 피로감, 이게 말하자면 답답함, 갈증 뭐 이런 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어떤 의심을 풀어줄 수 있도록 뻥 뚫어지게 예.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 건지가 오늘 예. 가장 궁금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제 오른쪽에 앉으셨던 분들은 해소를 많이 할 것이다. 왼쪽에 앉으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오후 1시라고 하니까 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대권 도전 선언 하루 전인 어제입니다.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의 대안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 참여를 시사를 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선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까요?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야권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맞지 않는 내로남불이 아니냐. 충분히 저희와 함께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가 푸시하지도 그리고 풀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야당도 오죽 인물이 없으면 그렇게 여당에서 일하던 분을 데리고 가셔야겠어요. 인물 좀 자체 개발을 좀 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내로남불이다. 원인 제공을 현 정권에서 하지 않았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정치를 한다면 국민의힘 입당 외에 방법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쪽의 반응이 상당히 격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의 전 감사원장의 정치 등판이 정치계에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대선 후보로서는. 그래서 저런 얘기를 사실은 하면 할수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적 무게를 더욱더 키워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최재형, 윤석열 이 두 사람 모두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다 우리가 봐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압력을 심하게 받았고요. 심지어는 감사를 하는데 직원들, 이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이 증거 자료까지 다 예. 삭제해버리는 이런 그 일을 다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럼 최재형이라고 하는 감사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가 소위 법률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저는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혀 우리 국민들이 아는 게 없는 거죠.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발 혹은 반대가 여기에 비추어져서 소위 말해서 반사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에 따른 기대감, 어떤 메시아 신드롬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지금 두 사람을 굉장히 띄워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두 사람 모두 다 법률가 출신이라는 것은 법률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특성이 있어요. 주로 처벌 위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체가 있어야 되겠죠. 대통령이 뭐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대변인을 통해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 때보다 굉장히 좀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표출을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상 상당히 절제된 표현으로 감정을 불만을 표출했지만 실제로는 하면 훨씬 더 기가 막힐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두 사람 다 임명을 했었고 거기다 이 현 정부를 떠받드는 두 양대 축 아닙니까? 권력의 축, 검찰과 감사원의 두 수장이 총선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 그것도 야당으로 출마를 한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경제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초대 전 경제부총리도 야권으로 해서 대선에 출마할 지금 기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참 기가 막힌 거죠. 앞으로 만약 본격적으로 세 사람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는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공격하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예측을 해보면 참 문재인 대통령 사람 기가 막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자,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계속 논란이 될 텐데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아마 난처한 상황들이 자주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인 압력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뭐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나 직책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청와대 입장에서 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권력형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뭐 원전 수사이라든지 뭐 울산시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언급만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언급만 하더라도 상당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아주 난처하고 곤혹스럽고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 측에서도 이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했는데 여당에서도 최재형 원장의 행보에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한 질타가 좀 쏟아졌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그랬고요. 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거기다 대고 이광재 의원까지도 굉장히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결국 문제는 이거 같아요.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 거기에서 결국은 어떻게 자신의 표현을 하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아까 뭐 우리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만, 근데 그 상황을 왜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오죽했으면 감사원장, 검찰총장이 다 지금 출마를 하려고 지금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역대 어느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된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 중에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든 적이 없었거든요. 윤석열 총장 재임 기간 중에 인사권이고 뭐 모든 것을 다 지휘권이고 법무장관이 우리 헌정사상 딱 2차례밖에 행사되지 않은 지휘권이에요. 그거를 수시로 흔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장, 검찰총장이 이렇게 직접 대선에 뛰어드는 예는 유례가 없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 원인 제공자는 바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뿐만 아니라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 두 사람이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이 없고 지금 남탓만 하고 있단 말이죠. 국민들이 볼 때 스스로 판단하시겠죠. 그렇군요.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8시간 50분 만에 이제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총장은 이제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는데 누가 먼저 국민의힘에 입당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요동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물론 여론조사 결과 뭐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최재형 감사원장의 파괴력 어디까지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현직 감사원장이 도중에 그만두고 대선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받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앞으로 대선 판이 흔들릴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총장도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입문 선언합니다. 처음으로.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대선에 대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출발할 기세고 거기다 홍준표 같은 전 대표가 이제 며칠 전에 입당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현재 대표죠. 지금 아직 합당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대급 희한한 선거, 그러니까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선거, 시작도 안 한 대선 판이 이제부터 이제 여당 측이 시작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 중 하나가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절대 강자가 아직 없다고 보는 거죠. 윤석열과 이재명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35% 이상, 6개월 이상 달리는 절대 강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1, 2위가 형식적으로 있지만은 진짜 대선 판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시작도 안 됐다?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변화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있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지율이 급상승할 수도 있지만 잘못했을 경우에는 급추락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의 시기가 빨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죠. 중요 발표를 예고했었던 정세균 전 총리 또 이광재 의원 오는 7월 5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 아니면 반 이재명 연대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광재, 정세균입니다. 정권 재창출의 소명으로 7월 5일까지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반 이재명 연대는 없다. 이광재, 이재명 지사의 본격적인 50대에 불꽃 튀는 경선을 위해서 저는 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권의 대선 레이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 7월 5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7월 5일이면요. 예비 경선이 전례 단일화를 이루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반 이재명 연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결국 반 이재명 연대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개선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이제 이광재 의원이 반 이재명 연대는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반 이재명 연대는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워낙 오랫동안 1위를 달렸기 때문에 반 이재명 연합 전선에 어떤 물꼬가 처음 이제 이번에 터졌다고 봅니다. 정세균, 그러니까 이광재 두 의원 사이. 그래서 이후로 남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합종 연행이 물밑에서 본격적으로 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비 경선 전에 단일화를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데 좀 지지율이 낮은 분들은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군소 주자들이 아무리 여러 명이 모인들 큰 어떤 돌풍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현실적인 시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워낙 이재명 지사가 앞서가고 있고 이낙연, 정세균 정도 외에는 상당히 지금 낮은 상황이니까 또 예비 경선에서 6명을 뽑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6위 안에는 들어야 어쨌든 본선에 진출을 할 텐데 나머지 여러 사람들 입장에서는 6위 내에 들 가능성이 좀 어렵다 싶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좀 합쳐서 합종 연행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반 이재명 연대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아주 그야말로 동물적 감각을 통해서 이번 경선에서 가장 유리한 그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다. 그것이 차찬 속의 태풍이냐 더 커질 것이냐라는 건 두고 봐야 알겠지만 후자 쪽, 즉 그 쓰러질 가능성, 찻잔 속의 태풍으로서 그냥 그 쓰러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훨씬 더 커 보인다. 네, 뭐 지금까지로는 이낙연 전 대표도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주자들은 크게 반응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박용진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단일화할 필요가 있냐라면서 좀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만약에 이제 본선 단일화가 본 경선 전에 이제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에서 양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의원들이 이렇게 후보들이 양자 구도에 나서게 될까요? 아마 경선은 일단 3강 구도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재명 대 이낙연 대 정세균 세 그룹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추미애나 박용진 두 사람은 경선의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이재명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추미애, 박용진이 한 그룹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이제 6명 후보 중에 누가 이낙연 중심으로 뭉치냐, 이 정세균 중심으로 뭉치느냐가 막판 이제 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낙연이나 정세균 측은 그렇게 봅니다. 예비 경선 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과반수 득표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선으로 가면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6명을 중심으로 한 합종연행, 특히 이낙연과 정세균 두 사람 간의 경쟁, 그러니까 합종연행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두 사람의 경쟁인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세균, 이광재 두 분의 단일화 얘기를 노골적으로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정세균 전 총리가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홍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누가 단일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지금 현 지사에게 가장 위협적인 인물로 누가 좀 튀어나와야지 사실은 경선이라는 게 흥행이 되지 않을까요? 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경선 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가 더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 지금 예선은 50대 50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심 여론과 당원들요. 그런데 이 아주 독특한 것이 본선은요. 당원 9대 국민 여론조사 1입니다. 9대 1입니다. 그러니까 당심이 압도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현재의 경선 규칙이 그대로 적용됐을 경우에는 지금 당심에서 앞서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후보가 있다면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서 경선도 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가장 큰 그 이재명 지사의 어떤 독재체를 위협을 주는 사람은 누굴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 지사 자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 소위 이재명 지사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상 소득 주도 성장보다도 훨씬 더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경제학자들의 시각이에요. 누구나 지금 하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소득과 관련된 모든 실험이 지금 다 실패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당화시키지 못하면 이재명 지사가 그야말로 한 번에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정당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위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 요인은 이재명 지사 자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흥행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부동산 투기 의혹 휩싸여서 이 청와대가 또 좀 곤혹스러워졌습니다.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이 거센데 여당에서도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변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검증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인사수석이 그거에 대한 총 책임은 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인사수석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으로 한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오락가락 인식과 갈팡질팡 태도
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뭐 짧으면 6개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청와대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레임 덕의 뭐 시작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은 정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레임덕은 아니고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내부 뭐 징조라고 분열이라든지 예. 일종의 좋게 말하면 대선에 흔히 일어나는 차별화 이제 시조인데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청와대 책임론을 얘기하고 그리고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가서 말이죠. 직접적으로 특정인을 청와대 수석을 지목해서 책임론을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청와대를 많이 대변했던 또 최고위원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저도 방송에 이제 함께 몇 번 나갔지만은 상당히 친문 성향이 강하다는 맞습니다. 느낌을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 저렇게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청와대 인사의 문제점, 시스템 이런 문 직접 거명하고 심지어 또 일부 의원들 사이 대통령 사과 문제까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실명은 아직 거론은 안 되고 있죠. 예, 실명 안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아마 입장 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문제는 청와대가 이제 김 전 비서관이 수십억 원대의 빚을 지고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것을 미리 알고도 임명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이런 문제도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청와대가 이렇다 할 답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준으로 4일까지 나흘째 침묵을 좀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할까요? 저것은 지금 청와대 비서실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레임덕보다도 집단 사고에 빠져서 지금 전혀 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사수석을 얘기합니다만 검증 책임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천은 또 추천은 풀은 인사수석이 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그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순위가.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건 대통령이 뭐 예컨대 지명을 했거나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인사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안 한 것이지 무슨 뭐 했는데 검증을 했는데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수십억을 지금 빚을 냈는데 그것을 몰랐을 공직비서관실의 행정관들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 있다는 걸 반드시 지적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혀 이 통제가 되고 있지 않은 그 내부의 감시 체제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시점에서는요,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런 비서실 가지고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부의 통제가 안 되는데, 견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계속 실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사과는 당연한 것이고,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각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지를 해야 된다. 비서실 혁신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마지막에 난관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60억대 상가를 50억 넘게 대출을 받아서 산 것도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잘 납득이 안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어제도 저희가 좀 비판을 했습니다만 40평대 토지를 숨기고 그걸 25평짜리 상가로 허위 신고한 것 자체는 범죄 행위라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한 명의 비서관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인데 처에 그러니까 장모님이 좀 몸이 불편하신지 증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농지에서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게 또 농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가서 가끔 텃밭도 갖고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뭐 대학 교수거든요, 현직 교수인데 그게 그냥 잡초도 무성하고 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정무비서관을 비롯해서 청와대 3명이 지금 매일같이 언론에 많이 거론이 됐네요. 20대 중반에 지금 젊은 비서관의 문제, 청년 비서관 문제 때문에 20, 30대가 화가 난 데다가 거기다가 또 좀 인사의 문제로 또 인사 수석이 책임론에 휘말리고 있고 거기다가 비서관까지 휘말리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적인 참모들 주위에서 계속 이런 젊은이라든지 국민들을 분노하고 화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하고 문제 있는 비서관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나마 민심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봅니다. 청년 비서관 논란으로 이제 젊은층이 좀 실망스럽다. 우린 뭐 고시 붙어서 20몇 년 해야 되는 1급을 25 대학생을 시켰다 이랬는데 이번엔 또 정무 비서관까지 좀 곤혹스럽겠습니다. 청와대가. 그 스스로 판 무덤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곤혹스럽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외부에서 볼 수는 그렇게 있을지언정 본인 스스로서는 지금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50억 넘는 빚을 갖다가 모를 수가 있고 물론 지금 이 김한규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건데 증여받았다 할지라도 농지는요 저게 반드시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강제 매각 명령이 나옵니다.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농사 짓지 못하면 농협에 위탁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각 양평군에서도 저거 문제예요. 왜냐하면 현지에 대해서 항상 그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 조사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데 양평군이 저걸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건 그 직무유기죠. 그래서 뭐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거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아마 2년인가 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강제 매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이 뭐 처분을 하든지 하겠죠. 그렇군요. 자, 농협에 맡겨도 노는 또 농사 짓겠다는 분이 많지만 또 밭은 별로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또 한 번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홍성걸 교수, 최진 원장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